이지은 대리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숫자를 들이미는 사람들은 숨쉬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어느 화요일 아침, 오래된 샌드위치와 헛된 희망을 나누어주는 전체 조회 시간에서 시작되었다. 새로 부임한 재무이사 최민호는 갓 해외 MBA를 마치고 돌아와 명품 향수 냄새를 풍기며 마치 암이라도 치료한 사람처럼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매출 18% 상승, 마진 안정적, 리스크 요소 없음.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12년 동안 이 회사의 살림살이를 지켜본 준법 감시팀 컴플라이언스의 이지은 대리는 낡은 수첩을 펴놓고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 숫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계산 실수가 아니었다. 엑셀 수식 오류도 아니었다. 저건 마치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빚어낸 얼굴처럼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조작된 숫자였다. 항목들이 교묘하게 이동되었고 예상 수익은 부풀려졌으며 리스크 공시사항은 편리하게 잘려나갔다. 지은은 수첩 여백의 두 가지를 체크했다. 하나는 6주 전에 만료된 하청업체 계약이 매출 전망에 포함된 것, 다른 하나는 2월 된 유지보수 비용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손을 들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사님, 혹시 이 수치들이 이사회에 보고되기 전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건가요? 벤더 계약 건과 비용 2월 부분이 실제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최 이사는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반쯤은 철없는 재벌 3세 같고 반쯤은 세상을 통달한 척하는 표정이었다. 아, 이 대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문제 없습니다. 이미 다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들은 확인하지 않았다. 지은은 알았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팩을 뜯기도 전에 냄새만으로 상한 걸 알 수 있듯 억지로 끌어올린 분기 실적과 축소 보고된 부채의 악취가 회의실을 진동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 전 배운 교훈을 기억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기 전까진 쇼를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덮고 자리로 돌아와 눈에 띄는 모든 자료의 백업 사본을 저장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운전 중이거나 빨래를 개거나 아이들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최 이사의 회계 장부보다 더 처참한 제 구독자 수를 살려주시면 6부에서 이지은 대리가 임원진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희 팀에게는 이 거만한 기업들의 횡포를 비웃어줄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이지은 대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준법감시팀 12년 차. 그녀는 소수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내 험담에 끼지 않으며 절대 사무실에서 울지 않는 그런 여자였다. 인사팀은 그녀를 관리하기 편한 직원이라 불렀고 경영진은 믿을 만한 일꾼이라 불렀다. 두 말 모두 승진은 안 시켜주겠지만 제발 그만두지는 말하는 뜻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가치를 알았다. 그녀는 녹슨 기계 같은 이 회사를 붙들고 있는 청테이프 같은 존재였다. 그녀 덕분에 회사는 노동청의 과태료를 피했고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조사를 막았으며 멍청한 임원들이 법적 증거가 될 만한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는 참사를 예방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을 신지도 않았고 링크드인에서 유행하는 현란한 비즈니스 용어를 쓰지도 않았기에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그러다 최 이사가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갑자기 최고 재무책임자 CFO인 박전무가 그녀의 이메일에 답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사회 제출 전에 그녀가 검토하던 보고서들이 그녀를 패싱하기 시작했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인사팀은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라느니 준법 감시팀의 재무팀 통합 같은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벽에 붙은 불길한 징조를 읽었다. 멍청이들이 쓴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정책 개정안, 분기별 조정 내역,
결제 라인 등을 닥치는 대로 아카이빙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2017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규정 개편 당시 그녀가 슬쩍 끼워 넣었던 작은 보석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사규 제12조 B항이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다. 지금 지은은 자신의 파티션 안에서 미지근한 믹스 커피를 마시며 복도를 타고 산불 전에 연기처럼 퍼지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무언가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은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2분기 경영 전략 회의라고 불렀지만 기업 용어로 번역하면 네 발로 걸어나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직감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른 뒤에 치과 대기실처럼 삭막하고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머리카락을 억지로 심은 듯한 50대 중반의 박 전무가 연습한 미소를 지으며 마진 보전이니 운영 유연성이니 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번역하자면 이제 곧 목이 날아갈 겁니다. 교포 억양을 쓰는 최 이사는 팔짱을 낀 채 상주처럼 뒤에 서 있었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슬라이드 3장을 세었다. 그러자 본론이 나왔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박 전무가 단조롭게 읊조렸다.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비수익 부서들을 재무팀 산하로 통폐합하여 간접비를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볼펜을 내려놓고 기다렸다. 박 전무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마치 화장실 갈 때 손들고 가라고 말하려는 담임 선생님 같은 눈빛이었다. 이 대리,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러운 척 말했다. 당신의 보직은 즉시 재무팀으로 흡수될 겁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흡수라뇨. 지은은 독이 든 음식을 맛보는 사람처럼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네, 그가 말했다. 퇴직 절차 안내서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녀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위로금이나 특별 퇴직금은요? 그 질문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셔츠 단추를 반쯤 풀어 헤친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법무팀장 김 변호사가 실소했다. 예의상 웃는 게 아니라 여자가 투표권을 달라고 했을 때 비웃던 옛날 사람들 같은 진짜 비웃음이었다. 아, 이 대리, 그가 유니콘이라도 내놓으라는 사람을 보듯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퇴직금 협상하는 여직원은 없어요. 법정 퇴직금이면 충분하잖아요? 그거였다. 그 한마디. 지은의 머릿속에서 샷건 소리처럼 울려 퍼질 그 문장.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에게도, 박 전무에게도, 눈을 피하는 최 이사에게도. 그녀는 그저 무릎 위에 펼쳐진 수첩, 지난번 이사회 보고서에 오류를 적어둔 페이지를 내려다보고는 조용히 덮었다. 3분 뒤 인사팀의 어린 여직원이 노란 봉투와 이미 비활성화된 사원증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종이 박스를 건네며 세상에서 가장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까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짐을 쌌다. 벽에 걸린 자격증들을 떼어내고 파티션에 붙어있던 낡은 포스트잇 하나를 떼어냈다. 제12조 B항 확인. 언젠가 필요할지도. 그녀는 그것을 장전된 총알처럼 핸드백에 넣었다. 그들은 악수조차 청하지 않았다. 지은은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먼지 쌓인 상패 진열장을 지나 누군가 이미 그녀의 머그컵을 가져가 버린 탕비실을 지나 걸어 나왔다. 세상은 그녀가 방금 지워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서 그녀의 분노는 뜨거운 철사처럼 목을 감아왔다. 시끄럽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딱 숨을 고를 수 있을 만큼만 조여왔다. 그들은 그녀가 굴복할 거라 생각했다. 박 전무나 김 변호사, 최 이사 같은 남자들은 항상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반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리기 전까진 지은 같은 여자들을 보지 못한다. 침묵을 항복이라고 착각한다. 그것이 전략일 줄은 상상도 못한다. 첫날 밤 지은은 울지 않았다. 낡은 식탁에 앉아 여전히 사무실 카펫 냄새가 배어있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퇴직 안내서를 노려보았다. 안내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모호한 인사팀 용어와 서명란만 있는 종이 2장이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편의점 김밥과 반쯤 비운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고양이 미미가 싱크대 위로 뛰어올라 볼펜을 떨어뜨렸다. 지은은 움찔하지 않았다. 이게 끝일까? 12년 동안 성실하게, 마감 한 번 어기지 않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청소부처럼 임원들의 실수를 뒤치다꺼리 해준 대가가 고작 이건가? 종이 박스 하나와 보안 요원의 감시, 그리고 닥치고 웃으며 나가라는 마지막 모욕? 그녀는 봉투를 다시 보았다. 서명란 위에 적힌 문구. 귀하는 본 퇴직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법률 용어로 번역하면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먹고 꺼져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컵 표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던 그녀의 기억이 과거로 흘러갔다. 아무도 준법감시팀 따위 신경 쓰지 않던 시절 그녀가 맨바닥에서 규정을 다시 만들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눈치채지 못했던 보호조항들을 몰래 끼워 넣었던 그때로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다. 제12조 비항. 그녀는 속삭이듯 내뱉었다. 2017년 비 오던 수요일이었다. 당시 재무이사는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빠서 40페이지가 넘는 문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은은 그달 회사의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문서 맨 뒷장, 구석에 처박힌 조항 하나. 재무 전망에 중대한 허위 기재가 발생한 직후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3배에 달하는 특별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다. 당시엔 그저 보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들의 목을 깬 올가미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거실로 가서 TV 장식장 아래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카이브와 보험용라고 라벨이 붙은 USB 2개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했다. 내부 메모, 수정된 재무 예측 버전, 타임스탬프가 찍힌 엑셀 파일,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이 켜진 이메일들.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이건 희망이 아니었다. 이건 탄약이었다. 그녀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수진 변호사, 로스쿨 동기이자 룸메이트였던 그녀와는 연락한 지 1년이 넘었다. 사는 게 바빠서 소원해졌지만 수진은 대학 시절 주차 위반 딱지를 뗀 학교 경비대장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해서 이겼던 독종이었다. 지금은 기업들의 삽질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날카로운 수진의 목소리. 나 지은이야. 세상에, 이지은. 주말에 놀러 가자는 전화 아니면 복수하겠다는 전화여야 해. 지은은 숨을 골랐다. 둘 다 조금씩 섞였는데 주로 복수야. 수진이 씩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 말해봐. 지은은 천천히 파일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리고 제12조 B항에 이르자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조항 문구 지금 바로 보내. 수진이 말했다. 지은이 사진을 찍어 보내자 수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자기야, 이건 폭죽 수준이 아니야. 이건 빌어먹을 핵폭탄이야. 넌 이걸 7년 동안 깔고 앉아 있었던 거야? 지은은 퇴직 합의서를 다시 쳐다보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다음 날 동의 특이도 전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은 잠옷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고 커피잔을 무기처럼 쥐고 있었다. 잠은 거의 못 잤다. 엑셀시트의 잔상과 김 변호사의 웃음소리가 잭해머 소리처럼 머릿속을 울렸다. 제12조 B항, 수진이 인사도 없이 말했다. 5번 읽어봤어. 지은아, 이건 완벽해. 만약 이번 분기 보고서에 털끝만큼이라도 허위 사실이 있고 그 후에 네가 잘린 거라면 놈들은 너한테 퇴직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털려야 해. 특별 퇴직금,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까지 싹 다. 지은은 아직 웃지 않았다. 그럼 시작하자.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깔끔하게 가자. 언론 플레이 없고 경고도 없어.
그냥 네가 인사팀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진 줄 알게 내버려둬. 그렇게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자신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cover your ass, 모아둔 모든 USB, 암호화된 압축 파일, 비공식 메모를 꺼냈다. 마치 자신의 디지털 블랙박스를 뒤지는 기분이었다. 감사 로그, 이메일 스레드, 윈도우 7 시절의 메타데이터까지. 누군가 엑셀 파일 근처에서 재채기라도 했다면 지은은 그 시간까지 기록해 두었을 정도였다. 수지는 보안 폴더를 만들고 날짜별, 주제별, 임원 결제 서명별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녀는 외과 의사처럼 정밀했다. 복수심에 찬 감정 따윈 없었다. 오직 차가운 독이 발린 확실한 증거뿐이었다. 그들은 지은의 해고 날짜와 회사의 1분기, 2분기 실적 보고서를 교차 검증했다. 4개의 불일치 항목, 3개의 누락된 공시, 그리고 제출 후 몰래 수정된 결정적인 예측 노트 하나를 찾아냈다. 그 노트를 보고 수지는 맙소사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다음은 법적인 체스 두기였다. 수지는 조용한 신호를 보냈다. 등기 우편으로 배달된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우아한 공식 질의서였다. 협박은 없었다. 단지 정밀한 법적 질문 하나였다. 최근 수정 공시된 수익 내용과 제 의뢰인의 해고 시점을 고려할 때 귀사의 현행 구조조정 정책하에서 사규 제12조 B항이 소급 적용되는지 명확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수신인은 법무팀, 참조는 이사회, 숨은 참조는 기업들의 횡포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의 중재위원. 지은의 이름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48시간도 안 되어 첫 반응이 왔다. 인사팀에서 온 짧고 모호한 이메일이었다. 이지은님의 퇴직 패키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번역. 뭔가 날아오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박 전무랑 김 변호사가 이제야 테이블 밑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걸 안 거야. 지은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6개월 전에 받은 편지함을 뒤지고 있었다. 분명히 체크해둔 초안이 있었다. 찾았다. 성장 예측에 관한 CFO 메모, 누군가의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이 부분 문구 수정해. 부채 구조조정 공시하기엔 너무 위험함. 그 메모에는 김 변호사가 특유의 멍청한 필체로 서명해 놓았다. 좋아. 위로 올려. 지은은 파일을 폴더에 저장했다. 승리감은 없었다. 냉정한 뿐이었다. 각 파일은 복수가 아니었다. 해부였다. 골프 비유나 써가며 큰 소리 치던 남자들이 단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했던 그 과정을 차갑고 꼼꼼하게 부검하는 과정이었다. 목요일 오전 9시 13분 첫 전화가 왔다. 지은은 받지 않았다. 무릎 위에 리갈 패드를 놓고 요리 프로에서 출연자가 오징어로 디저트를 만드는 걸 보며 타임스탬프 체인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화가 또 울렸다. 인사팀은 끈질김이 곧 협상력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결국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다. 안녕하세요, 이지은님. 인사팀 최대리입니다. 퇴직 서류를 재검토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어서요.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지은은 제목을 춤판 시작이라고 적어 수진에게 전달했다. 20분 뒤 수진의 답장이 회사로 날아갔다. 이모티콘도 잡담도 없었다. 판례와 조항이 빼곡히 적힌 12페이지짜리 의견서와 함께 재무공시 자료, 지은의 해고 관련 내부 통신 내역, 최근 3분기 보고서의 수정 로그를 요구하는 사실 조회 신청서 3건이 첨부되어 있었다. 커버레터는 법조계 비꼬기의 걸작이었다. 상호 이익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문서를 동봉합니다. 지은은 2번 읽고 미소 지었다. 기쁨은 아니었다.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더 깊고 오래된 감정이었다. 정오가 되자 침묵이 깨졌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들이 패닉 상태예요. CFO가 선배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지은은 문자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다. 누구니?
최 이사가 접대비 초과한 거 숨기라고 했을 때 선배님이 경비 처리 도와줬던 막내예요. 잊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이 로펌 부르고 난리 났어요. 오늘 밤늦게까지 회의한대요. 지은은 한숨을 내쉬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비명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유령이 목구멍을 빠져나가는 듯한 안도감이었다. 박 전무, 김 변호사, 그리고 그 회의실의 모든 남자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그녀에게 있었다.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내부 조력자. 그녀는 다시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내부 고발,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깔끔한 청바지에 블레이저, 화장은 하지 않았다. 도서관으로 차를 몰았다. 조용한 열람실에 자리를 잡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아카이브된 편지함 속에서 보물창고를 발견했다. 김 변호사는 민감한 보고서를 주말에 검토하겠답시고 개인 지메일로 포워딩하는 습관이 있었다. 게으르고 보안 의식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해고되기 전 서버 로그를 복사해둔 지은에게는 행운이었다. 수지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몇 개의 항목을 지적했다. 이거 봐.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끝난 뒤에 예측 수정본을 검토했어. 이건 실수가 아니야. 고의로 속이려고 결정한 거야. 이거면 제12조 비항 적용될까? 지은이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자기야, 수진이 말했다. 이건 제12조 비항은 물론이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구시뉴스 헤드라인 감이야. 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할 거지. 그게 계획이었다. 조용하게 외과 수술처럼 그들을 비틀어 짜는 것. 금요일 인사팀이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의 어조가 바뀌었다. 선의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은은 날짜와 시간을 적고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녀의 기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그리고 도하선엔 이미 불이 붙었다는 것을. 분기 보고서가 일요일 교회 주보처럼 조용히 공시되었다. 따분한 표지, 정중한 서식, 늘 보던 회계 자장가들. 하지만 지은은 바로 맨 뒤 페이지로 넘겼다. 진짜 죄악이 숨어 있는 곳, 주석이었다. 페이지 37, 하위 섹션 4C, 1분기 제출 이후 경영진은 장비리스 전환과 관련된 이연 부채가 이전 예측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익 성장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은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급하게 복사해 붙여넣었을 법한 저 무미건조하고 구석진 문장이 바로 제12조 비항의 기폭장치였다. 구조조정이나 부서 통폐합을 초래한 재무 예측의 중대한 허위 기재, 확인 완료. 지은은 스크린샷을 찍어 수진에게 보냈다. 한 글자를 덧붙였다. Go. 중재 요청서는 정오전에 제출되었다. 중립적인 장소, 비공개 설정, 언론 없음. 그게 핵심이었다. 지은은 불꽃놀이를 원한 게 아니라 부검을 원했다. 그들은 강남의 한 로펌 회의실을 선택했다. 통유리 벽, 미니멀한 그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느라 지쳐 보이는 가짜 다육식물들. 에어컨 바람은 공격적이었다. 오전 9시 58분. 지은은 짙은 회색 블레이저를 입고 강철 같은 눈빛으로 도착했다. 서류 가방 대신 제12조 비항, 최종이라고 적힌 얇은 파일 하나만 들고 있었다. 수진이 머리를 단정히 묶고 법정의 우아함과 포식자의 기세를 동시에 풍기며 뒤따랐다. 10시 2분, 문이 열렸다. 김 변호사가 먼저 들어왔다. 얼굴에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듯한 가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전히 그 싸구려 로퍼를 신고 있었다. 싼 티나는 걸 사면서 자신감으로 무능함을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남자였다. 그 뒤로 박 전무가 들어왔다.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었다. 3일은 못 잔 얼굴이었다. 회사 내의 소문이 커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소송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금감원 조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전무의 귀에는 오직 한 단어만 맴돌았다. 조항. 사회이사 2명이 그들 뒤를 따랐다. 비싼 시계를 찬 노신사들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하는 표정이었다.
지은은 일어서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계를 보았다. 10시 5분. 수진이 헛기침을 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익숙하실 내부 문서 하나를 언급하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개정된 사내 준법 감시 규정 제12조 B항입니다. 김 변호사가 헛웃음을 지었다. 당신들의 해석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진이 검지 하나를 들어 올렸다. 해석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분기 보고서 출력물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37페이지. 그리고 다른 손으로 지은의 원본 규정집을 그 뒤에 놓았다. 제12조 B항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고 여백에는 굵게 표시된 지은의 이니셜이 있었다. 김 변호사의 비웃음이 멈췄다. 박 전무의 입가가 떨렸다. 회의실에 기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혼란도 항의도 아니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인정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수지는 소총의 조준경을 맞추듯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몸을 기울였다. 이 수정공시는 중대한 허위 기재를 구성합니다. 당신들은 알려진 부채를 무시한 예측치를 제출했고 그 결과로 부서 통폐합, 구체적으로는 제 의뢰인의 해고를 촉발했습니다. 제12조 B항의 의거. 이 조치는 특별 퇴직금, 3배의 손해배상, 그리고 법률 비용 전액 보상을 의무화합니다.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설령 그 조항이 적용된다 해도 수진이 또 다른 종이를 들어 올렸다. 6주 전 박 전무가 보낸 이메일,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보고서에 리스 부채 반영 안 된 거 알고 있음. 2분기에 마사지에서 처리할 예정. 다시 침묵. 이번엔 평온한 침묵이 아니라 심판의 침묵이었다. 회색 정장에 금장 만년필을 든 사회이사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은은 말하지 않았다. 수진이 말했다. 제12조 B항의 완전한 이행. 총 14억 7천만 원의 배상금. 부당 구조조정을 인정하는 공식 서한, 그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서명된 비밀 유지 합의서입니다. 박 전무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웃으려 했지만 기침처럼 터져나왔다. 14억 7천이라니. 그리고 이 대리. 지은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고요하고 엄청나며 침묵했다. 그 순간이 왔고 벽을 뒤흔들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침묵은 도자기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박 전무가 들고 있던 촌스러운 회사 슬로건이 박힌 머그컵이 땀에 젖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미지근한 아메리카노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쏟아진 커피는 마치 비난처럼 퍼져나가 박 전무의 발을 적셨다. 김 변호사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추악한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는 유리벽을 처음 발견한 금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제12조 B항을 비웃던 남자, 컴플라이언스 팀 여직원의 헛된 망상이라며 무시했던 남자. 이제 그의 무지가 인쇄되고 형광펜으로 칠해져 테이블 위에 놓인 채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지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귀가 멀 정도로 컸다. 마침내 볼살이 두툼한 아서라는 이름의 사회이사가 박 전무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실제로 허위 예측치를 제출했나? 박 전무는 휴지 조각처럼 얇은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그게 맥락이 좀 특정 조정사항이 수진이 다이아몬드라도 자를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조정이 아니라 허위 기재입니다. 김 변호사가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폭탄을 해체하는 사람처럼 볼펜을 만지작거렸다.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수진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해결이라뇨? 김 변호사는 박 전무를 불안하게 쳐다보며 헛기침을 했다. 이지은님께 2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표시로 이 건을 조용히 덮는 조건으로요. 2개월? 지은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움찔하지도 않았으며 고개조차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욕에 반응해줄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다. 그녀의 침착함은 샴페인 잔에 든 청산가리처럼 치명적이었다. 수지는 즉각 받아쳤다. 2개월치 급여라. 썩은 과일이라도 씹는 듯 천천히 말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제12조 비항은 제 의뢰인에게 3배의 손해배상, 부당 해고 시점부터의 소급 급여, 변호사 비용,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치로는 이 소장의 잉크값도 안 나옵니다. 사회이사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3배 배상은 좀 과격하지 않소? 수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당신네의 CFO 이메일은 부채를 고의로 은폐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사님, 이건 과격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박 전무는 이제 겨드랑이 밑으로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자극적인 말은 삼갑시다. 수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암살자의 인내심으로 손가락을 모았다. 전 그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사기는 금전적 손해 이상의 의미를 갖죠. 금감원 조사, 집단 소송의 가능성, 주주 대표 소송. 계속할까요? 지은은 박 전무의 눈이 탈출구를 찾아 방안을 헤매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 변호사의 비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훨씬 더 만족스러운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젊고 짜증이 난 듯한 다른 사회이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원하는 액수가 얼마요? 이지은 씨가 조용히 사라지게 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수지는 임상적인 정확성으로 종이 한 장을 더 밀었다. 14억 7천만 원, 변호사 비용 포함, 즉시 비밀 유지 서약 서명, 금요일까지 공식 사과문 전달. 사회이사 하선은 이 사태를 끝낼 수만 있다면 박 전무를 절벽에서라도 밀어버릴 기세였다. 박 전무가 웅얼거렸다.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 48시간만. 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재킷 단추를 잠갔다. 그럼 우린 증거자료 첨부해서 공개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 말은 위스키에 떨어진 얼음처럼 무겁고 날카롭고 결정적이었다. 김 변호사는 아파 보였고 박 전무는 쏟아진 커피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선은 미간을 꼬집었다. 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결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끌고 꼼지락거리고 협박할 것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굴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주의하고 오만하게 체커 게임을 하는 동안 지은은 체스를 뒀기 때문이다. 수진이 지은을 한번 쳐다보았다. 프로페셔널한 표정 뒤로 승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게임은 이미 끝났다. 이 사회가 아직 그걸 모를 뿐. 지은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추잡하게 발악할 것을 알고 있었다. 박 전무와 김 변호사 같은 인간들은 깨끗하게 지는 법을 모른다. 이미 진 싸움에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전화가 뜸해지자 그녀는 속지 않았다. 오히려 감각을 곤세웠다. 다음은 버티기였다. 중재를 질질 끌고 마감을 넘기고 쓸데없는 서류 뭉치로 지은 팀을 지치게 만드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시간 끌기 작전이었다. 그러고 나서 속삭임이 시작됐다. 수진이 먼저 들었다. 예전 동료들의 전화. 잘 가꿔진 정원의 잡초처럼 퍼지는 업계의 뒷담화. 지은의 업무 능력에 대한 헛소문. 익명의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무능한 준법 감시팀 직원 이야기. 은밀하지만 독성 강한 흑색 선전이었다. 수지는 분노했다. 하지만 지은은 차분했다. 절박함에서 나오는 악취가 딱 이런 냄새였기 때문이다. 너를 불만 품은 퇴사자로 몰아가고 있어. 수진이 경고했다.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이야. 그러라고 해. 지은의 목소리는 화강암처럼 단단했다. 우리에겐 제12조 비항이 있고 그들에겐 가시뿐이니까. 그녀는 지연되는 심리, 추가 검토 요청, 역사를 다시 쓰려는 그들의 애처로운 시도를 통해 그들의 공포가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침묵을 항복으로, 평정심을 나약함으로 착각했다. 그것이 정반대라는 것, 적절한 순간에 휘두르기 위해 날카롭게 벼린 칼날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는 늦은 저녁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또 다른 낯선 번호, 짧고 암호 같았다. 매일 확인하세요. 마지막 선물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지은은 깨지기 쉬운 포장을 풀듯 노트북을 천천히 열었다. 받은 편지함에는 마지막 못, 조심히 사용하세요 라는 제목에 전달된 이메일 스레드가 있었다. 심박수는 빨라지지 않았다. 호흡도 일정했다. 그것은 박 전무, 김 변호사, 최 이사가 그녀의 해고 직전 주고받은 적나라한 대화였다. 제목만으로도 유죄 입증이었다. 매출 예측, 긴급 수정 요망.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그들의 자백을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했다. 박 전무, 이 숫자 수정 안 하면 제출 못해. 누가 파보면 다 걸려. 김 변호사, 필요한 부분 조정해. 이사회는 안 따져 물을 거야. 최 이사, 준법 감시는 어떡하고요? 박 전무, 이미 처리했어. 이지은은 목요일 이후로 문제 안 될 거야. 지은은 부드럽게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차갑고 순수한 불길이 그녀를 관통했다. 그들은 문장 하나하나, 이메일 하나하나로 스스로 무덤을 팠다. 그녀는 수진에게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메일을 전달했다. 금감원, FSS, 제보용 참조. 수진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이미 작성 중. 다음 날 아침 정중한 익명의 제보가 담긴 그 이메일 스레드는 모든 이사회 멤버의 메일함에 그리고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금감원 제보센터에 참조 CC되어 도착했다. 그리고 지은은 기다렸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몇 시간 만에 전화가 불났다. 이번엔 만족감으로 가득 찬 수진의 목소리였다. 오늘 저녁 6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 연기 없고 연장 없어. 놈들은 끝났어. 지은의 대답은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부드럽고 여유로웠다. 좋아. 오후 6시 14분. 수진이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항복했어. 합의 확정. CFO 무기한 정직. 변호사 해고. 내일 수표 받으러 와. 지은은 2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부엌으로 걸어갔다.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이번엔 종이팩이 아니라 코르크 마개가 있는 병이었다. 길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비가 그쳤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번졌다. 지은은 침묵의 승리가 핏줄을 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승리에는 팡파르나 박수가 필요 없었다. 고요함이면 충분했다. 회의실은 춥고 멸균된 듯 깨끗했으며 견딜 수 없이 조용했다. 지은은 윤희, 나는 원목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자세는 완벽했으며 손은 무릎 위에 차분히 포개져 있었다. 그녀는 가장 날카로운 핏의 검은색 블레이저와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박전무 같은 남자들을 비싼 의자 위에서 꼼지락거리게 만드는 그런 은근한 자신감을 두르고 있었다. 수진이 옆에 앉아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펜을 쥔 채 마지막 이의 제기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의는 없었다. 맞은편에는 아서 이사가 앉아 있었다. 몇 주 전보다 수십 년은 늙어 보였고 눈은 피로에 젖어 앞에 놓인 합의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옆 박 전무의 자리는 눈에 띄게 비어 있었다. 그곳엔 빈 의자와 손대지 않은 슬픈 생수병 하나만 놓여 있었다. 김 변호사의 의자도 비어 있었다. 그 앞에는 즉시 해고라고 적힌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서가 헛기침을 하며 지은의 눈을 피했다. 당신의 조건에 동의했소.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지은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대신 수진이 펜을 들어 타이핑된 문구 아래 우아하게 서명했다. 특별 퇴직금, 소급급여, 완전한 비밀 유지, 부당 구조조정 공식 인정. 각 단어는 명료하고 깨끗하고 파괴적이었다. 아서는 서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숨 막히는 정적 속에 울렸다. 서명을 마친 그는 마치 독극물이라도 되는 듯 서류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그는 마침내 지은의 눈을 잠시 사과하는 듯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지은은 수표와 서명된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자신의 파일에 깔끔하게 넣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일어났다.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 평정심,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진도 만족스러운 프로의 태도로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두 사람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발자국 소리가 억눌린 정적 속에 울렸다. 복도로 나오자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조용히 열렸다. 지은이 안으로 들어섰고 수진이 그 뒤를 따르며 로비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며 반사되는 크롬벽과 조용한 승리 속에 그들을 가두었다. 수진이 마침내 긴 숨을 내쉬며 침묵을 깼다. 괜찮아? 지은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부드럽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수진의 비친 모습을 바라보며 차분하고 단호하며 조용히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퇴직금 협상하는 여직원은 없다고 했지. 지은은 잠시 멈췄다가 수진이 마주 웃어줄 만큼의 틈을 두고 덧붙였다. 방금 내가 했네. 엘리베이터는 지은이 이 전투의 모든 단계를 수행했던 것처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내려갔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햇살이 쏟아지는 로비로 자신 있게 걸어 나갔다. 어깨는 펴고 턱은 치켜든 채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한 모습으로 밖은 오후의 활기로 가득 찬 도시가 시끄럽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따스함이 피부로 스며들었다. 박수도 인정도 칭찬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바로 그것을 가졌다. 조용한 승리, 절대적인 존엄, 그리고 마침내 투명 인간 취급받던 여자가 그들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는 확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조용한 준비의 힘입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폭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정교하며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커리어 정의 구현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 인내심, 그리고 사실이 분노보다 더 크게 말하게 두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게임을 잘하느냐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리한 구독자 여러분, 복수의 커피를 계속 끓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전 직장 동료들은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를 겁니다.